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위생 및 법규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7주차 수업에 배운 미생물 관리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오늘 배울 주제 미생물에 의한 감염과 면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이 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변질이 오면 몸에 좋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발효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에 나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패되었다, 변폐되었다, 또는 변질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품이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식품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떤 광선을 이용해서 미생물들을 사멸시키거나 해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고요. 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합쳐서 또 그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햇볕에 말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광건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봄철에 나온 나물들 이렇게 햇볕에 말리게 되죠. 그래서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사시사철 언제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김이나 곡류를 이렇게 일광 건조에 의해서 미생물을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건법, 볶을 배자입니다. 그래서 볶으면서 이제 건조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이 볶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향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차,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잖아요. 이게 볶았기 때문에 나는 맛입니다. 그래서 보리차도 그렇고요. 우리 먹는 녹차도 역시 볶아서 만든 방법이고요. 커피도 볶아서 만들어서 쓴맛과 더불어서 약간 구수한 맛이 나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열풍 건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건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육포를 말린다거나 어류를 말릴 때 쓰는 방법이고요. 분무 건조라는 것은 액체 상태의 것을 이렇게 안개처럼 뿌려서 순간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도록 해서 이제 가루가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분사해서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건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물에 타기만 하면 원형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분유라든가 분말 주스라든가 액상 건조식품 이런 것들이 분무 건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법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냉동법이나 냉장법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마이너스 40도씨에서 급속 동결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육류라든가 아니면 어패류. 그래서 특히 수입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생선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태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제 저장 가능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40도씨에서 급속 동결했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죠. 생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점점 저장하였지만 처음 생물로 잡았을 때와 맛이 똑같은 그런 맛에 가깝게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0도에서 4도 C에 냉장고에 넣는 건데 과일이나 채소, 뭐 육류 넣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한국식에서는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여기에 넣어주는 것들이 이제 냉장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결 건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30도씨 이하로 건조시켜서 저온 상태에서 이제 건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천이라든가 건조 두부, 당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이 냉동실에 식품을 오랫동안 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예,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법이 냉동 건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저장법, 그래서 채소를 이제 이렇게 땅 속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인데 한 마이너스 10도씨 정도에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을철에 무를 한다거나 감자를 한다거나 고구마를 한다던가 또는 뭐 김치를 저장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저장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을 가해서 이제 그 미생물들을 이제 사멸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가 저온살균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61도씨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이제 이렇게 가열을 해서 냉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 미생물들이 그 죽기 때문에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라든가 주스라든가 간장, 뭐 소스, 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 있는데요. 70도씨에서 75도씨 15 내지 30초간 이제 가열한 다음에 냉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과즙을 사용하고 있고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 그래서 우리가 그 우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30 내지 140도씨에서 1초 내지 2초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기압에서는 100도씨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초고온이니까 130도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시는 여러분들이 압력솥 같은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초 내지 2초간 이제 살균을 하게 되면 균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살균 작용이 일어나서 저장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 장시간 살균법이 있는데요. 90에서 120도에서 한 60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조림 같은 경우 이 고온 장시간 살균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그 살균법에 의해서 그 어떤 종류의 식품을 저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다 우유 가능하지만 우유를 고온 장시간 살균법 하지 않아요. 고온 장시간 살균법을 하는 것은 통조림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때 고온 장시간 살균법을 하는 것은 통조림뿐이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해가 되고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뭐 복숭아 통조림 같은 경우 또는 참치 통조림 이런 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물을 이렇게 익히지 않고 그대로 이제 통에 넣어서 가열하면서 살균도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 익게끔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온 장시간 살균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조사해서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방법인데요. 2500에서 2800 옹스트롬 그 자외선 파장에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 자외선 살균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코발트 60 이거는 방사선 살균인데요. 우리가 곡류라든가 첨가물, 축산물의 살균 처리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데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서 염장법,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소금 농도를 10% 이상 하는 건데
우리가 젓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굴비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장아찌 종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금 절인 뭐 육류 여기에 해당되고, 당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 농도에 이제 그 50% 이상의 설탕 농도를 하게 되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세균이 증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워터 액티비티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잼과 젤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산 저장법은 이제 초산이나 젖산, 구연산을 위해서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장법이 있는데요. 식품에다가 적당한 소금 농도의 용액에다가 담가 두었다가 이제 꺼내는 방법들, 생선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른 간법은 이제 소금물에 담갔다가 표면에 소금을 직접 뿌리는 거죠. 우리가 고등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압착 염장법도 있고 염수 주사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다가 소금물을 갖다가 주사해서 이거를 훈연에 의해서 건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햄이나 소세지 뭐 이런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세지나 햄 먹으면 은근히 짭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처리 방법으로서 이제 훈연법이 있다고 그랬죠. 소금 간도 한데다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요? 연기를 쏘여줘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특별한 맛과 향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건법은 소금을 첨가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만드는 방법인데, 굴비나 조기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기를 말리면 이제 굴비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밀봉법, 통조림 같은 방법, 또는 레토레이트 파우치, 한약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먹는 우리가 주스 종류, 뭐 즙이라고 하나요? 그죠? 배즙, 사과즙 뭐 이런 것들이 레토레이트 파우치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저장법, 그래서 질소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넣어서 이 호흡을 느리게 만들어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인데, 사과를 저장하는 방법 또는 달걀이나 곡류를 저장하는 방법이 이 가스 저장에 의해서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저장법을 쓰는 것은 왜 이렇게 쓴다고요? 얘가 프레시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얘가 그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변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당한 물리적인 방법 또는 화학적인 방법 또는 그 조사살균법에 의해서 이 미생물로부터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뭐를 할 거냐면 미생물의 감염과 면역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위생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식품이 얼마만큼 안전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염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그 공기 중에 또는 물에 식품 속에 그 병원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종류를 다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의 지표가 되는 세균을 통해서 이 식품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름철에 호텔에 가서 냉장고에 육수를 검사해 봤더니 대장균이 몇 마리 이상 나왔더라. 뭐 케이크에서 대장균이 얼마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균이 위생 지표로 쓰이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다른 균들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대장균을 균수를 측정한 다음에 오염 여부를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균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대장균은 식품이나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로 쓰입니다. 예. 물이 오염되었는지 아닌지도 대장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장 속에 살고 있는 균입니다. 사람도 대장균 많이 있습니다. 몸속에 대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이 대장균인데 이 중에서도 병원성을 띠는 것은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식품이나 수질의 분변 지표로 쓰이는 것이 대장균인데요. 그러면 그 식품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까요? 예, 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분변. 대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균은 우리가 변을 보면서 같이 섞여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품에서 대장균이 많이 보였다 또는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하고 관련이 있다. 어쨌든 변하고 오염이 됐던 물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또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많이 번식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장균을 가지고 대표적인 위생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대장균은요, 그람 음성 무포자 간균입니다. 포자를 만들지 않는 이렇게 기다란 막대 모양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대장균의 특징이고요. 이 대장균은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대장균이 있으면은 약간 이제 많이 균이 번식을 하게 되면은 약간 신맛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발생돼서 우리가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이 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서 그냥 대장균을 오염지표로 활용해서 우리가 그 식품의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장균을 대표적으로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식품이 부패되었는지를 어떻게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던가 코로 냄새를 맡는다던가 입으로 먹어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으로 봐서 곰팡이가 핀 거를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은 다른 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 핀 음식은 먹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또 이게 딱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먹어보니까 얘가 이상한 맛이 나더라. 예, 일단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능을 통해서 어떤 부패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생균수, 균수를 이제 측정해 가지고 이 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위생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화학적인 검사에 의해서 우리가 또 부패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능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어보고 뭐 이렇게 촉각 그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음식물이 미끌미끌하게 변했다. 이거는 이제 촉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방법이죠. 그래서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이고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균수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식품의 1g당 균이 몇 마리가 붙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요. 1g당 10의 7승에서 10의 8승이 초기 부패로 판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야지만 초기 부패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로다가도 하는데요. p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H가 6.0에서 6.2일 때는 초기 부패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 쪽으로 간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부패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치도 약간 이제 씌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 발효 좋게 되기 때문에 발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유기산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맛이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pH로 측정했을 때에 6.0에서 7.2 정도면 이제 초기 부패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트리메틸 아민을 인제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인제 신선도를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류의 신선도 할 때 트리메틸 아민은 어류의 신선도, 이 생선이 얼마만큼 신선한지를 인제 판정할 때 하는데요. 트리메틸 아민이 그 3에서 3 밀리그램%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초기 부패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메틸 아민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초기 부패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언제 사용한다고요? 이거는 어류의 신선도를 측정할 때 이 트리메틸 아민량을 측정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메틸 아민 휘발성 염기 질소량을 가지고 측정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욕 그 신선도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닭고기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이 얼마만큼 분해되었는가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에 의해서 생성돼서 이 히스티딘이 뭘로 바뀌냐면 히스타민으로 이제 의해서 함량이 낮을수록 이제 신선하고 히스타민이 증가할수록 이 식품은 부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단백질이 분해된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가 식품 부패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히스티딘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이게 뭐라고요? 히스타민의 양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타민 하면은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는 물질이 대표적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먹고 난 다음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미생물에 의해서 히스티딘이 생성돼 가지고 히스타민이 이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을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위생상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정했을 때 이제 위생상 안전 지표로서 쓰이는 것은 대장균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식품의 부패를 판정할 때는 관능적으로 판정하기도 하고, 생균수에 의해서 또는 수소이온 농도, 트리메틸 아민량, 그리고 히스타민 양에 따라서 신선도를 판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그 사고가 나면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발생 사실을 동시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식재료를 먹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었는지를 알려야 되는 거죠. 왜요? 다른데 더 이상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니까 빨리 그 보고 관리 시스템에다가 보고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예방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신고를 하는데요. 집단 급식소에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의사가 만약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의사는 반드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면은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건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 보건소에서는 시나 군이나 구청장에게 이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시나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할까요?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또 식약처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는
그 보고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고를 받은 보건소나 위생과에서는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식품이 원인이 되었는지 원인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음식물을 어디에서 먹었는지, 그 다음에 과거물을 제치하고 환자의 침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치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는 이제 원인식이 어딘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장이나 시설의 식재료, 칼, 도마, 음료수, 종사자의 가거물 등 수거 검사를 의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의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종사자가 의해서 식중독이 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거물들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또 즉각적으로 알려서 우리가 더 이상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우리가 그 식중독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집단급식소가 위험한데요. 특히 학교급식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학교에 식재료 사용 중지 등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식재료를 한 군데서 납품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를 빨리 알려서 다른 학교에서 더 이상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식욕처에 신고를 해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발생되었다. 학생들이 굴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재료를 이제 다른 학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은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단체 급식소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그 안전하게 그 식품을 검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재료를 단계별로 깨끗이 다듬고 세척하고 그 다음에 조리하고 이렇게 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위생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학교 급식입니다. 아주 그 햇셉에 의해서 HACCP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부주의에 의해서 또 잘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충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어떻게 식재료를 관리해야 되며 검수에서부터 조리 그리고 종사자의 위생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꼭 시청하셔서 우리 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과 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